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첫 번째 시간 해볼게요. 핫토픽 실전 모의고사 3회 두 번째 시간이에요. 32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번부터 34번까지는 다음에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야기해요. 그럼 32번부터 해볼게요. 32번. 자, 간접 광고란 PPL이라고도 하며 영화, 드라마 등의 상품을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이다. 얘기하네요. 간접 광고의 유형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여주지는 않고 언급하거나 제품의 로고가 배경에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간접 광고를 설명하고 있네요. 우선 광고는 다 아니까 간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접이 무엇입니까? 간접. 여러분 간접은 익숙하지 않아도 간접의 반대 어휘를 들으면 알 거예요. 간접의 반대 어휘는 직접입니다. 직접은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의 반대니까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느끼거나 듣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죠. 간접.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광고니까 직접 광고라고 하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간접 광고는 딱 이게 광고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접 광고란 PPL이라고 한대요. 간접 광고란 이야기했으니까 PPL이랑 똑같은 의미고 영화, 드라마 등의 상품, 물건의 등장,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마케팅,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 광고의 유형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여주지는 않고 언급, 말로 하거나 제품의 로고가 배경에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이 물건은 뭐 삼성의 뭐 핸드폰입니다, 휴대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S사에 새로 나온 어머 뭐 기능이 좋네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급만 하거나 로고만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하여 장소를 광고하는 것도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간접 광고를 이용하면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줄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해서 장소를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광고를 이용하면 어때요?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의 거부감. 뭐야, 이 광고 또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를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게 해요.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럼 1번. 장소를 광고할 때는 간접 광고로 할 수 없다? 아니죠. 장소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X. 2번. 간접 광고하는 상품이 영화에 직접 나와도 괜찮다. 간접 광고는 직접 해요? 안 해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주거나 말로 하지 않아요. 또 3번. 간접 광고를 본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거부는 또 적어야겠네요. 거부하다는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하다입니다. 시청자들이 광고 또 해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을 줄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정답이고요. 4번. 드라마 주인공이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도 간접 광고이다. 그렇죠. 간접 광고라고 했죠.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은 직접 광고이고 브랜드만 보여주는 건 간접 광고라고 했습니다. X.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33번 해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혁명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죠.
영어로 뭐 한번 할게요. 혁명은 레볼루션이고요. 뭔가 갑자기 바뀐 새로운 제도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싸워서 일어나요. 교회와 왕, 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화가들은 변화된 시대를 새로운 화법, 여기서 나오는 화법, 여러분 화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법은 말하는 방법도 대화할 때 화해서 화법이라고 하고요. 말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화법이. 새로운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사실주의를 계승하면서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가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두각을 드러내다는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화가들이 사람들의 눈에 인기를 끌거나 유명해져서 그 화가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두각을 드러내다. 그래서 사실주의란 실제하는 현실을 변형하죠. 실제는 진짜로 존재하다. 실제 여기다 한번 확인할게요. 실제. 여기서 나타내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현실에 존재하다. 있다. 네. 실제하는 현실을 변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화법이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 방법이래요. 네. 당시 프랑스 미술의 주류였던 보수적인 화가. 주류는 주요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미술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수적인 화가를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독창적인 화법을 인상파라고 불렀다. 네. 대중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 세계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했으나 서서히 그 가치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당시 프랑스 미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인상파였는데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화가들이 새로운 그림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거부하다. 아까 앞에 거부감 있었죠.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 거부하고 부정.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서히 천천히 그 가치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그림이 등장하자 열광했다. X. 프랑스 미술의 주를 이룬 화가들을 인상파라 불렀다. 네. 주를 이룬 화가지만 그때는 보수적인 화가를 인상파라 불렀죠. 네. 산업혁명 이후 화가들은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 화가들은 왕과 귀족들로부터 자유로웠다? 아니죠. 교회와 왕, 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벗어나다는 떠나다예요. 그 전에는 혁명 이전에는 떠나지 못하고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됐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이 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화가들은 보수적인 화가들이고요. 인상파는 화법이옵니다. 화법. 화가들이 인상파라 부른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그림을 그린 그림 방법을 인상파라 부른 것이라 X예요. 아니었죠.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들은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 듣기에서 했었어요. 유전자 변형식품, 환경 호르몬, 그리고 항생제가 함유된 식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유전자 변형식품도 사실 좋은 식품은 아니죠. 편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좋지만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니까요. 꼭 넘어갔네. 그리고 환경 호르몬,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호르몬, 네, 인간의 신체를 교란. 우리 보통 인간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피도 돌고 막 이런 거. 근데 환경 호르몬이 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 환경 호르몬 이야기하는 거고
항생제, 병균을 막는 함유된 식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기농 식품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유기농 식품이 무엇이죠, 여러분? 유기농? 유기농이 뭐예요? 아, 나쁜 인공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우리 환경 친화적인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세 글자로. 그렇죠. 친환경. 이제는 기억해야죠.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화학비료,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유기농법. 화학비료도 안 쓰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유기농법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품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농법, 농사를 짓는 방법과 다른 조건들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까지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농법이다. 아니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대신에 유기농법이라고 했죠. 1번은 완전히 X. 자, 2번. 요즘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이냐 함유되는 들어가 있는 거야. 안에 들어가 있다.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했죠. 유전자 변형식품, 환경호르몬 좋지 않다고 했죠. 항생제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3번.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통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품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기준이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실시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4번. 유기농법으로 만든 음식은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3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에 38번 주제. 글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해볼게요. 장례 문화. 장례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죽은 사람을 보내주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장례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장례식 이야기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자, 그렇다면 장례 문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기 막론하다 하면 어느 나라도 빼놓지 않다고요.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다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장례 문화는 참 중요한 의식이다. 중요한 행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존경해주며 삶의 마감, 죽었으니까 삶을 끝내는 거죠.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화가 다양한 만큼 장례 문화 또한 나라별로 다릅니다. 아, 나라별로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아두면 그 나라에 대한 예절과 관습을 이해하는 데에 어때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1번. 장례 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가 주제일까요? 주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 맞는 것 고르기와는 달라요. 2번. 나라별 장례 문화 절차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다르다는 말은 있었지만. 3번. 장례식은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4번 각국, 나라, 국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각자다. 각은 각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각 나라의 장래 문화를 안다면 그 문화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나라별로 장래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아두면 그 나라에 대한 예절과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나라별이라는 말이 있었죠. 나라별을 간단하게 한자어로 바꾸면 각국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국, 별 각자 해서 각국이에요. 여러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 따로따로.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장례는요. 장례식은 말 그대로 결혼식처럼 행사예요. 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의 여기 나왔죠.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존경해주고 삶을 마감하고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는 건 장례를 어떻게 치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장례를 치르다.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러지다, 아어지다 사용해서 치러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 어떻게 치러지는가, 치러지는 방법, 치러지는 곳,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36번입니다. 독거노인. 요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독거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독거노인은 노인은 노인인데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럼 독거노인. 혼자 살다. 이거 혼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살다, 생활하다. 자, 독거노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대화를 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통, 서로 의사소통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통을 할 만한 친구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초고령 사회 하나씩 기억해야죠. 우리 이제 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걸 고령화 사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비율이 높은 건데 그 중에서도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너무 많아요. 노인이 너무 많아 나라에. 그거를 초고령화 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에서. 네.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과 신체적 질환은 몸의 병이에요. 외로움 등의 정서, 마음의 문제는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번 독거노인들에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지요. 주제도 아니고요.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노인들을 위한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없네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정신질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 아까 신체적 질환 나왔죠. 여러분 질환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질환은 병, 질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적 질병은 몸이 아픈 거고요. 정서적 질병, 그러니까 정서, 마음, 정신의 병,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겠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증이 동반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노인의 정신질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36번에는 4번입니다.
우울증은 정말 요즘에 문제가 많지요. 네. 다음 37번 해볼게요. 여러분 2교시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7번 주제 찾기. 기후 난민 이러면 기후는 날씨를 이야기하고 난민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기후 난민이라는 말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기후 난민이란 가뭄, 홍수, 해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무엇을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한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사막화 현상. 사막 알죠, 여러분? 모래만 있는 것. 사막화는 점점 땅이 사막처럼 변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이런 것들. 사막화 현상. 다음 해수면 상승.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 올라가요. 네. 심각한 물 부족과 농경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감소합니다. 그럼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건 바로 식량 부족. 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태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대규모로 집을 잃어버리게 해요. 난민을 증가시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까지 일으켰다. 기후 난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 파괴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자, 기후 난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후 난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을 파괴했어요. 환경을 파괴하는 책임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 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37번. 식량 문제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 없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어도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없어요. 기후 난민은 환경 파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 없어요? 선진국이 해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선진국 나오네요. 선진국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그럼 지구 온난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구 온난화 무엇입니까? 지구가 점점 열이 받는 거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이에요. 자, 지구의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네, 여기 나오죠?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땅이 낮은 나라들은 당연히 땅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리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땅에 물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사막화 현상이었어요. 원래 이게 바닷물이면 땅이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땅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땅이 없어지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땅이 있었는데 햇볕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럼 또 여기도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기후 난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됐네요. 자, 38번 확인해 볼게요. 한 번 쓰고 버려요. 그게 바로 일회용품이죠. 1회만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이 완료된 순간 바로 쓰레기가 된다. 일회용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데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종이컵 소비량은 6억 7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종이컵 소비가 부쩍 늘어난 거예요. 왜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쓰는지 확인을 했더니 커피 소비량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일회용 컵을 많이 마신다는 거지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의 과잉, 너무 심한 소비로 인해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멀지 않아요. 머지않아가 멀지 않아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지구는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야. 큰 난리.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가 이런 일회용품 사용으로 편리함을 누렸다면 어떻게? 쓰레기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으로 편리했는데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죠. 몫이 되었다는 내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필요하다. 아니었죠. 주제는 아닙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맞죠? 네. 일회용품 쓰레기 해결을 우리가 해결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3번. 일회용품을 만드는데 막대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일회용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가 커피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지 줄여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커피 소비량을 줄이는 거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정답은 2번입니다. 주제를 고르는 문제는 조금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자, 39번 볼게요. 요즘 많은 아이들은 학교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때요? 다양한 게임을 한다. 그럼 이제 보기 넣어야 되니까 보기부터 확인할게요. 최근 장시간 게임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네요. 장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여기 또 하나. 장시간은 긴 시간. 그럼 짧은 시간은 단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은 길다라는 뜻이고요. 단은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은 시간, 긴 시간. 긴 시간, 그 시간 오래 게임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가 어디 들어갈지 볼게요. 다양한 게임을 한다. 특히 게임은 사람의 언어 발달, 발달 똑같이 나왔어요. 큰 영향을 미치고 전략적 비디오 게임은 문제풀이 능력이나 시공간 능력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하니까 당연히 앞에 연구 결과가 나왔겠죠. 지금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당연히 1번에 들어가겠죠.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연구 결과의 의문 진짜야? 제기 말을 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 시간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언어적 발달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야기하네. 언어적 발달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대요. 슬픈데요. 게임을 하면 언어적 발달, 말하는 발달이 안 된다고 하니 아마 말하지 않고 혼자 게임을 하기 때문이겠죠. 집중을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언어적 발달. 한국어도 언어인데요. 다음 40번. 보기 이처럼 나왔어요. 이처럼의 힌트. 이처럼 나무는 자라는 과정 동안 몸속에 탄소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라고 하네요. 40번.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라라라. 물과 햇빛,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이처럼 이럴까요? 이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는 영양분인 포도당 형태로 몸속에 저장한다. 이처럼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장한다. 저장하는 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처럼 나무는 자라는 과정 동안 몸속에 탄소를 차곡차곡 모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또 하지만 나무가 영원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탄소 저장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어느 정도 자라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탄소 저장 능력 떨어진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두 가지 다 떨어지는군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3번입니다. 저장하다. 우리 잘 알죠? 휴대폰에도 있고 맨날 사진 찍고 저장 이런 거 나오니까. 저장하다는 모으다 혹은 모아두다랑 비슷하게 사용해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저장한다 뒤에 이것처럼 이렇게. 다음에 41번. 통화는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도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돈을 이야기하는 통화도 있고요. 전화도 통화죠. 통화는 정부가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요. 동전이나 지폐, 돈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종류의 돈을 말한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통화가 뭐예요? 원. 미국은 달러, 그죠? 베트남은 동, 중국은 위안 이런 것들. 동전이나 지폐에는 그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다. 알아라. 이것을 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라고도 한다. 숫자를 보면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알 수 있잖아요. 숫자 그대로. 네. 자, 법정 통화, 법이에요, 법. 법에 무슨 통화는 통화 가운데서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통화, 돈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찢어졌어요. 마구 찢어져서 작은 조각만 남은 지폐는 말 그대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 작은 지폐로 나뉜 돈 조각으로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죠. 물건을 교환할 수 없다. 이런 돈은 법정 통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기 100원짜리 동전에 100이라고 쓰여있는 것이다. 100이라고 쓰여있는 것이면 아까 액면이니까 1번이나 2번에서 확인할게요. 다시 사용하는 종류의 돈을 말한다. 100원짜리 동전에 100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하면 어색하네요. 니은 들어가야겠네요. 그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100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건 예인데 이것을 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 자, 42번하고 43번 문학작품이죠. 해볼게요. 처음에는 나의 심정,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여러분,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얼굴이 빨개지다는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해요?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럴 때 하죠. 근데 여기
난감하다, 안쓰럽다, 떳떳하다, 서먹하다에서 창피하다, 부끄럽다, 당황하다 이런 거 하면 솔직히 1번밖에 없어요. 이거 몰라도 여러분 그냥 한 번은 뿌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어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저씨는 나에게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나에게 뒷동산, 그래서 산에 가자. 나는 너무나 좋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와 하십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나는 뛰어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얼굴을 씻었어요. 세수시켜주고 머리도 다시 닦고 그러고 나서는 나를 한번 몹시 껴안아서 안아주고 누우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응 하고 어머니는 고개 소리쳤습니다.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 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뽑아보기도 하고 땅에 누운 아저씨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자,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아마 아저씨인데 아빠라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가. 그래서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당황하는 거죠. 우리 아빠 죽었는데 이 아저씨 아빠 아닌데 라고 난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저씨를 정말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오키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너무 쉽네요.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친구. 뒷동산에 지나가는 기차를 봤다. 기차는 지나갔어요. 기차는 안 지나갔어요. 뒷동산에 가는 길에 유치원 친구들을 만났다. 아니죠. 언제였어요? 내려오고 있었죠. 산에 올라가다 내려가다니까. 가는 길은 아니고 내려오는 길. 오키는 아저씨와 어머니와 함께 뒷동산에 갔다. 아저씨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까? 아니죠. 아저씨하고만 갔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은 길었지만. 똑같은.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